이건 사실은 매스미디어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울분을 느끼는, 부검을 하게 됐고 정말 무섭고 많은 외압이 왜 없겠냐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한 그대로의 진단명을 내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양한 사연에 시신이 전해주는 죽음의 이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실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시신이 전해주는 죽음의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종교를 믿는 분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아무래도 천국과 지옥, 구원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떠오르실 것 같고요.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은 윤회, 이런 다른 세계로의 전환, 그리고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교두보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은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생명 기능, 항상성, 대사, 생식 이런 것들이 그냥 멈춰버리면 이게 죽음이다 라고밖에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죽음은 허무한 게 아니냐, 죽음은 그 자체로 슬프고 죽음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 다른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걸 사실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냥 죽음 그러면 그냥 허무하다, 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죽음에서 조금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박종철이라는 분입니다.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울분을 느끼는. 근데 이분은 결국 경찰에게 연행된 다음에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경찰이 제시를 했습니다. 온 국민이 믿지 않았죠. 그리고 이분을 첫 번째로 거만했던 분도 당시 중앙대학교 병원 인턴 선생님이었던 의사 선생님도 전혀 굴하지 않고 익사라고 추정이라는 사망 원인을 써냈죠. 바닥이 물로 흥건했습니다. 욕조가 있었고요. 폐에선 수포음도 들렸습니다. 무서웠겠죠. 경찰이. 정권이 무서웠겠죠. 그러면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거에 동조했을 수도 있는데 용감했던 의사는 정식대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써섰고 결국은 국가수에 당시 법의학과장이었던 황적준 박사님이 부검을 하게 됐고 정말 무섭고 많은 외압이 왜 없겠냐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압박 질식사라는 본인의 관찰한 그대로의 진단명을 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조금 더 민주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정의를 위해서 본인의 신념을 지키던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이 자체의 죽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역사의 상징이 되었고 이분의 죽음은
그냥 허무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분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부검이 뭐냐? 이게 물어보면 이 경우를 항상 생각합니다. 20대인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 아이를 끌어안고 화마를 견디다가 이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는 거의 다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전신에 60%가 넘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보통 한 30, 40%만 넘어도 사망할 수 있는 화상에서 이분은 견뎠어요. 그러다가 그만 돌아가시게 됐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데는 더 가슴 아픈 게 이분은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라셨고요. 2번이나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여러분들 파양되는 고통은 사실은 상상하실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화마 때문에 아이는 똑같이 본인과 똑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알면서, 제가 부검을 할 때 전신의 화상과 눈물이 말라붙은 눈에 그걸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그 뜨거운 화마에서도 꼭 껴안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30만 명이 조금 안 되게 29만 5천 명이 사망하게 됐죠. 근데 사망원이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 근데 문제가 5위가 뭡니까? 자살이에요. 놀랍죠?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관적인 나라입니까? 하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2001년도에는 10만 명당 14.4명이었어요. 이 정도면 OECD 평균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점점 어때요? 늘어나요. 그러더니 2011년도에는 10만 명당 31.7, 2001년도에 14.4명이었는데 10년 만에 2배가 넘게 됐어요. 자살률이. 정부는 정말 놀랬고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6.9명.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적 풍토가 만연하면서 자살이 점점 순위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2040년대가 되면 사망 원인 11위가 자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높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 2019년 9월 OECD 자료를 보면 OECD 중에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자살이?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이 15.2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01년도만 하더라도 일본보다 낮았어요. 그냥 평균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주 월요일에 부검을 4건을 했는데 4건이 다 자살이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양한 사연에, 사실 자살은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분명히 모방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또는 뭐 유력 정치인, 내가 아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의 자살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3개월 만에 600에서 700명 따라서, 그래서 이건 사실은 매스미디어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밝혀서는 공익 실익이 없다. 저도 정말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을 알고 있는데 자살 케이스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마음의 영향을 받는 분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베르테르 효과를 고려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동반 자살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유교주의적 가족관념을 우리가 더 이상 피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 내가 없으면 나의 자식이라든지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한다. 이심동체는 없습니다. 다 개인인 거죠. 근데 이걸 하나를 묶어서 같은 집단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더 미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은 노인분들이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일단 나이로 볼게요. 80대 이상. 어때요? 인구 10만 명당 133명이에요. 너무 높죠. 70대는 10만 명당 74명, 60대는 10만 명당 54명. 노인분들이 왜 높을까요? 이거 정신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6.25라는 거를 겪은 세대는 사이킥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트라우마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어렸을 때 트라우마는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들에게 올인하느라 경제적으로 희생을 하셨어요. 경제적 어려움. 세 번째는 더 이상 옛날 대개 본인들이 자랐던 시대에 노인의 현명함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봉착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20대, 30대를 보면 남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너무 좁아져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랑 여자랑 전 세계적으로 3배에서 4배가 남자가 높아요. 이건 원래 디폴트 값이 그래요. 남자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는 호르몬에 의해서 충동적 행동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 자원,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과 치료를 쉽게 이용하는 그런 성향이 남자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는, 외부 자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요. 세 번째는 술이라든지 충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라든지 이용 빈도가 남성이 높아요. 네 번째는 실직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조금 더 힘든 성별,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직률이 올라가면 독주 판매량이 늘어나고 남자의 자살률은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남자가 3배에서 4배가 높아요. 근데 문제는 40대부터는 어때요? 2배 넘죠? 근데 20대, 30대는 여자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높은 자살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가 이제 남녀 차별이 없는 시대를 향해서 가고는 있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시스템이 여전히 남아있다. 교육받은 것과 실제 사회는 디스크레판시라고 부르는 아직도 뭔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보시는 분들이 싸울까봐 싸우지 마시고, 남자도 높다니까요. 누구 한쪽 성을 한 게 아니고요. 싸우지 마시고요. 좀 더 좋은 사회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 주변에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떡하지? 안 됐다. 좀 도와줄 게 없다 그러는데, 힘들다 얘기를 듣다 보면 본인도 지쳐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감기 걸리면 어디 가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약 지어 먹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감기가 들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 돼요. 가까운 데 가서 상담도 받고, 정신과 약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오랫동안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드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주변 자원을 꼭 이용해라. 그리고 꼭 이용하기를 권유해줘라.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나 사유의 부재가 결국은 이런 거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너무 빨리 달려왔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로 생각해요. 오랫동안 역사가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게 강점을 당하고 민족 간에 전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숨가쁘게 우리 모두 국민들이 달려오면서 이만큼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문제는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살고 왜 어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찬찬히 돌아보지 못한, 너무 쉽게 죽음이란 거를 생각해 오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여러 번 그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찬찬히 살피는 그런 마음을 꼭 갖도록 합시다.